할렐루야. 오늘 또 드브라 성가대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승만의 교육개혁과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나 또 넓은 영토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많은 지하 자원이나 이런 천연 자원들이 있을 때 국가 성장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건들이 됩니다. 또는 세 번째는 우수한 또 인력을 공급하려면 교육적인 토대가 또 마련이 되어야 국가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먼저 인구를 보면 인도나 중국이 14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죠. 그러나 인도나 중국이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한 걸 보면 인구만은 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영토를 보면 러시아가 제일 넓은 영토는 가지고 있지만 또 쓸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영토가 넓다라고 해서 최고의 발전된 국가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또 지하 자원의 경우도 중동은 석유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은 많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퍼올리고 또 정제할 만한 그런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면 자원이 많다고 해서 꼭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교육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조건, 인구가 많고 넓은 영토가 있고 수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또 모든 국민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만한 우수한 인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인재를 길러낼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에 많은 공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승만 정부의 가장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하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에 중요한 기틀을 정부 수립 때부터 제공했던 너무나 중대한 그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개혁일 것입니다. 1948년 해방 후 3년 만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당시 이승만 정부의 교육개혁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정부의 교육개혁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이승만 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제도로 하고 동시에 무상으로, 의무교육제도로 했는데 돈을 내고 하라고 그러면 그 당시 경제 여건상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1948년 재헌헌법 제1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게 재헌헌법 제16조에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보면 재헌헌법 전문을 간략하게 게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이승만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1949년 4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 그 당시는 이제 한자가 신문에 많죠. 1만 9천 교실을 신설, 그다음에 의무교육 진보, 그다음에 향후 5년 문맹을 일소. 이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한 80%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문맹도 일소하고 또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승만 정부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체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2년에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고질적인 신분 질서의 문제점을 인식을 했었고, 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과 교육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성 감옥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1914년에 하와이로 갔을 때 하와이에 한인 여자 학원을 설립해서 교장 겸 국어, 역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이 한인 여자 학원을 한인 기독 학원으로 바꾸고 학교를 남녀공학제로 바꾸어서 이 당시 80명의 학생을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남녀공학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한인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 그 선교사들까지도 남녀공학은 좀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남녀공학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교육개혁을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교육의 혜택은 주로 양반들만 누리게 되었었고,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공부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특히 기생이나 노비로 팔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인신매매와 화매 제도가 만연할 정도의 이런 상황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진은 1914년에 하와이에 설립했던 한인 기독학원, 14년에 이제 이것은 그 여자 기독학원으로 처음 이렇게 개설했을 때 찍은 사진의 이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적인 이력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수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재헌헌법 제16조에 의무교육 조항을 포함을 했었고, 두 번째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그 당시 국가 교육 예산의 10%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할 정도로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가지고 교육개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판돈 일부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주었을 때 이 돈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인하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인하대학교는 미국의 MIT 공대를 모델로 해서 장차 한국의 여러 가지 과학과 또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정부 보조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설립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도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진행을 해서 전쟁 중에도 학교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이 끊임없이 피난 가운데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 남북 대치 가운데 국방 예산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승만 정권 때 이 교육 예산의 10%를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정부 처음 출범한 이 당시에 얼마나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에 사활을 건 핵심적인 정책은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초대 정부를 이끌어갔던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정부 출범 당시와 약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의 그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승만 정권 초기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 통계에 의하면 이 문맹률이 22.1%로 개선된 걸 보면 무려 4분의 1 정도로 문맹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죠.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문맹률이 한 20, 30%, 30, 40% 된다, 글을 못 읽는다, 구속사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와도
제대로 글을 못 읽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교육의 문제를 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나이든 연세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책을 펴서 글을 읽는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문맹률이 10%, 20%, 30% 이런 교육의 여건이 되지 않는 나라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원활하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특히 이 구속사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미 우리들의 교육 수준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을 타이밍에 나오는 거지. 저는 왜 원로 목사님이 원근원에 키만큼 써뒀다 말씀만 하시고 책은 안 내실까? 80년대 우리가 이제 노량진 때 월화 성경대학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때 구속사 시리즈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전혀 인기를 못 얻고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 초기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가 2만 7천 명 정도였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상위 1%에 드는 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는 중학생 비율이 10배, 고등학생은 3.1배, 대학생은 12배가 증가할 정도로 이제 교육받은 그런 인력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정부 예산 10%를 교육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초등 의무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었고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고급 인력들을 해외에 유학을 시켜서 이승만 집권기에 2만여 명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이들이 훗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56년에는 미네소타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들을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초등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장차 국가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미국과 선진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것은 전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너무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 그 자양분이 어디에서 왔느냐? 처음 정부 수립 당시부터 이 교육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인구와 자원이 있어도 교육받은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결코 그 국가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승만 교육개혁의 탁월성, 이런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의 교육개혁이 얼마나 탁월했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의 사례입니다. 멕시코는 알다시피 1990년대 세계 공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중진국으로 이 당시 도약을 했었고 OECD 가입을 1994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게 몇 년이냐면 1996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이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1990년대 멕시코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멕시코는 오히려 이 당시보다 굉장히 퇴보하고,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깽단, 마약,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 발전의 상승세가 꺾이게 된 원인이 뭐냐? 멕시코가 90년대 성장의 절정기인 9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교육자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값싼 노동 인력으로 국가가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가 되는 저임금 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모든 공장들이 중국으로 급속하게 이전되다 보니까 불과 한 3년 만에 멕시코의 섬유 산업이 4분의 1 정도로 추락하고 중국으로 다 넘어갈 정도로 급속한 경제 위기를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뭐냐면 비공식 경제활동. 비공식 경제활동은 뭐냐면 뭐 노점상을 한다거나 또 이런 나라 가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대기 할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유리창을 막 닦으면서 이제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입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젊은 남자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깽단에 들어가죠.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그런 경제가 한번 꺾이면서 급속도로 마약과 이 깽단, 이런 조직 폭력이 확산이 되면서 급속한 경제 하락과 국가 이미지 쇠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멕시코 사례를 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G2라고 해서 미국과 유일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중국이 한 30-40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중국에 관한 뉴스는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비상구가 안 보인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백수, 중국 청년 실업률 18.8% 최고, 거의 한 20% 이상.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니까 실제 농촌 청년 실업률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서 사업하기 싫다. IBM 등 글로벌 기업 너도나도 탈중국 러시.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던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은 다 빠져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 때와 닮았다. 중국이 좀 한참 너무 잘 나가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 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있죠. 중국의 1인당 GDP 추이가 2010년 당시에 4,500불 정도, 2000년 당시에는 한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통계를 보면 1276달러, 지금은 한 13,000달러 정도로 중국의 1인당 GDP는 올라왔기, 10,000달러가 넘으면 이제 중진국 정도로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0년 초반 하더라도 9%, 물론 그전에는 10%가 넘을 정도로 12%, 13%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다가 계속 꺾여서, 이게 지금 2019년이 마지막 통계인데요, 지금은 이제 5%대 그리고 막 4%대까지 떨어질 정도니까 아주 우상향하던 경제가 급전직하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중국이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리고 추락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한 학자가 스콧 로젤과 네털리 헬이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들이, 이 학자들은 이제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중국 도시가 아니라 중국 농촌만 다니면서 40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2022년 작년에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부제는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 두 학자들은 40년간 중국의 내부를 샅샅이 직접 발로 뛰면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은 교육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교육 문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유일의 아주 독특한 제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커우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호구 제도죠. 그러니까 호적 제도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사람이 태어나면 농촌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농촌 호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베이징 중국의 도시에서 태어나면 도시 호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적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베이징에 좋은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베이징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유학 보내려면 중국은 불가능합니다. 농촌 출신, 농촌 호커를 가지면 평생 농촌에 있는 학교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출신은 도시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 시행했다면 당장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겠죠. 저도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막내 고모가 있는데 서울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오빠 애들은 이렇게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사짓고 힘든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그때 서울에 이제 왔다가 처음 나온 교회가 노량진에 있는 대성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오게 됐고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됐던 거지. 만약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 집에 가봤는데 이제 아직 집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마당에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가을철이다 보니까 이제 논에 거기는 다 이제 팽가지 되니까 논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야,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안 보냈으면 저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을 텐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이 호커우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농촌 출신은 농촌에서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시에 많은 공장들이 생기고 공장에 일할 근로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수입이 많은 도시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하죠.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있고 그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30년 이상 구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골에 두다 보니까 누가 기르느냐? 조부모 손에 그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들은 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모든 교육 관련된 재정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결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의 일이고 계속해서 중고등학교는 농촌 출신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학비를 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조보부 손에 길러지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 저자들이 중국 농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쭉 이제 인터뷰도 하고 통계도 내고 쭉 보는데 시골 초등학교에 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우리나라 같은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어때요? 그냥 종치자마자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놀고 운동장에서 뭐 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초등학교 갔더니 조용하고 애들이 다 교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다 왜 놀 아이들이 놀지를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쭉 해보니까 철분 부족으로 빈혈 증세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니까 애들이 어지러우니까 그냥 가만 책상에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고 그 다음에 시력 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칠판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경을 맞춰서 시력 교정을 해주니까 그런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통계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감염된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중국 농촌의 초등학생들의 이런 열악한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그러한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학습 능력 저하로 교육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출신들은 뭐 베이징대나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아주 고급 인력들은 전 세계 또 미국과 겨룰 만큼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있는 반면에 시골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처럼 교육받지 못한 청년 인구들을 약 3에서 5억 명 정도, 이 정도 심각한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안경이 없는, 필요한 안경이 없는 비율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 한 평균 25%, 30% 정도 될 정도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열악한 중국 농촌 거주 초등생들의 영양 상태를 보면 빈혈이 27%, 교정되지 않은 시력 문제가 20%, 장내 기생충 감염이 약 한 33%.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중국의 엄청난 성장의 뒤안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서서히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제시한 이 통계 내용은 2015년 통계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력 비율에서 맨 밑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 비율이 한 10% 초반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국가가 뭔가 러시아, 일본, 한국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 비율 인구를 보니까 역시 중국이 가장 낮은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한국, 우리나라는 교육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늘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뭐냐면 국가별로 가장 젊은 집단, 그러니까 25세에서 34세 교육 달성률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인데 역시 중국이 가장 높죠.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중국의 이러한 비율들이 60%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거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첨단 산업의 일을 맡길 그런 여건이 되지 않죠. 이 통계에서는 한국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거의 본인들이 아주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고 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은 받다 보니까 경제가 첨단 산업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위기와 또 IMF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딛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소득 구간별 고등학교 진학률인데요.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는 평균이 약 한 20% 정도밖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진국은 평균이 한 36%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그중에 중국이 30%, 그러니까 중진국의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고수득 국가는 평균이 뭐냐면 78%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그러니까 엄청난 의형으로 보면 성장과 국가의 파워가 커졌지만 이런 호커 제도와 여러 가지 농촌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중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인구들이 약 한 3에서 5억 명 정도 엄청난 인력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향후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교육받지 못한 청년들의 문제는 극심한 청년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을 결국은 국가가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경제활동 종사자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폭력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멕시코 모델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수한 교육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도 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서 선진국에 도달한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세 개의 나라로 한국과 대만과 아일랜드 세 개의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을 펼쳐서 이때 대학 재학생 수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고급 인력을 너무 많이 양성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공급이 많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IMF가 97년 그 다음에 오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바뀌게 될 때 이 대학 졸업자의 이런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또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승만 정권 때 이런 교육개혁, 또 김영삼 정권 때 이런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고급 인력의 확대,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많은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승만 정권의 이제 교육 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여성의 참정권 허용과 그다음에 남녀 평등 사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여성 참정권과 그다음에 남녀 평등권을 재헌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재헌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1948년 4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도 따라가자 세계 여성의 정치적 활약, 조선 역사 이래 최초 실시될 근본 총선거를 앞두고 지금껏 가정에 사람 살이만이 부여된 천직인 것처럼 생각하던 조선 여성들도 가면이 참정권 의혹에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경향신문에 또 보도됐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헌헌법 3조는 이처럼 대한민국 남녀의 어떤 귀천, 또 일체의 어떤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것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 여성의 정치적인 활약상,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1940년 그 당시에 여성 사회 참여나 투표권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서 또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끌어가는 정도로 정부가 깨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성 참정권 허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고요. 1948년 4월 11일 재헌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허용이 되었었고, 미국은 1920년, 프랑스는 1946년, 스위스는 197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랍권이 굉장히 늦고요.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1893년 9월 19일에 한 기독교 단체의 여성들의 참정권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최초로 허용이 됐던 거고요. 이 그림은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그린 이런 만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정부를 수립할 당시부터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그다음에 투표권 허용, 그다음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면서 여성들의 동등한 인권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남녀 칠세 무동석이었고 양반과 그다음에 남녀의 어떤 이 차별이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로 500년간 지속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실제 정치권에서 여성 참정권을 허용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 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책인데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버나드 로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중세시대 9세기에서 15세기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문명을 꽃피운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수학이나 아라비아 숫자, 기하, 삼각법, 화약, 물레, 제철소, 오늘날 이런 과학과 수학의 모든 출발점은 사실은 대부분 아랍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세 비잔틴 문화를 꽃피운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죠.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아랍 국가들은 어떤 이미지냐면 20세기 들어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국가의 대명사로 이 나라가 전락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한 결과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슬람 국가의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정교일치. 현재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란이나 이런 이슬람권, 무슬림권 국가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대통령도 따라서, 한마디 이슬람 율법이 이렇다 얘기하면 모든 정치권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정교일치 제도가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은 뭐냐면 여성 차별입니다. 여성의 교육, 사회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국가도, 강성 국가도 있고 허락은 하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것이 서구권 국가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서구권 국가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만이 서로가 발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서양은 재정을, 종교 분리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세기,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서양에는 발달이 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기업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는 여성들의 이런 교육과 사회 참여, 여기에서 이슬람권과 서양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된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보면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간 여성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다 성가되는 가운 입었으니까 이제 어떤 옷인지 모르지만 여자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옷을 다 입고 그런 건데, 이런 사회에서 멋을 낼 수가 있겠어요?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화장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자분들이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계절마다 사고 신발도 사고 해야 경제도 돌아가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눈만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이 아주 율법에 강경한 나라들과 조금 개방적인 나라의 차이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일반 옷을 입은 사진과 부르카를 착용한 사진. 그러니까 부르카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부르카 착용하고 외국 가다가 길 가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요. 새까맣고 막 이래가지고. 이슬람권을 억압하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가장 강한 억압이 바로 복장 규정이죠. 복장도 이제 부르카부터 히잡까지 다양해요. 그런데 이슬람 율법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모 외에는 외부 남자에게는 여자들이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다 가리고 눈도 망사로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억압이죠. 그래서 아프간 같은 경우 아주 탈레반 이 극단주의자들이 통치하는 지역은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게 하는 거죠. 여성의 교육, 경제활동, 이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슬람의 규제, 이것이 이슬람권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뉴스에 보면 부르카를 벗고 활동했다가 살해를 당하는데 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이슬람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 식당 가도 서빙 전부 다 누가 해요? 코스 연기를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어떻게 국가가 또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남녀가 동일하게,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지만 그래도 더 이것이 향상될 때 한국의 경제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될 때 의무교육을 시행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한 것, 그 다음에 이처럼 여성의 참정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국가가 출범한 것,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지정의를 회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슨 회사에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과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향상될 때 그들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내용 가운데 특별히 2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명하라 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잘 가르쳐라.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장국케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번성케 된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국민들의 교육열, 정말 부모들은 못 배우고 그래서 못 먹고 못 입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정말 모아져서 오늘날 국가 발전에 이러한 큰 자양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구 문명은 이슬람 문명에 비해서 출발은 굉장히 늦춰졌죠. 로마를 건국한 고트족이죠. 거기는 야만족이고 글도 제대로 몰랐던 민족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당시 이슬람은 찬란한 비잔틴 문명을 꽃피웠었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평등 사상이 발달하고 오늘날 완전히 서구권과 이슬람권이 역전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승만 정부의 이런 업적,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초등 의무화 또 무상 교육을 통해서 고급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남녀평등 사상과 여성의 참정권 허용을 통해 정부 수립 시기부터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처음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이런 대통령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의 판단 또 의지,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깨닫고 또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더더욱 또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일반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더 국가도 발전하고 또 교회도 발전하고 개인도 자기의 잠재된 그런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세계 속에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토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시대부터 일제 36년 식민지가 끝나고 폐허 가운데서 정부가 처음 출발하는 그 와중에도 교육을 위해서
국가 예산의 10%를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개혁을 진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그 사람의 가치, 남녀평등의 사상을 반영해서 여성들의 참정권 허용과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위상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뛰어난 교육의 토대 가운데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소화하고 또 이것을 뛰어난 역량으로 증가할 수 있는 토대 또한 이런 교육의 밑바탕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더 세계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뛰어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정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강제일교회 참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여서 또 교회의 미래를 걸머쥐고 나아갈 수 있는 뛰어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